안녕하세요. 저는 박선미라고 합니다. 올해 72살이에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제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고 했다는 이야기니까요. 2년 전 남편을 떠나보낸 후 저는 서울 강남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외아들 준혁이가 4년 전에 현아와 결혼했을 때만 해도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드디어 우리 가족에 따뜻한 며느리가 생겼다고 생각했거든요. 현아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참 얌전하고 예의 바른 아이였습니다. 큰 목소리로 말하는 법도 없고 항상 고개를 살짝 숙이며 어머니, 안녕하세요라고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준혁이가 그 아이를 좋아하는 이유를 충분히 알 것 같았죠. 하지만 결혼 후 몇 개월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에도 잠깐 얼굴만 비추고 가버리고 평소에는 안부 전화 한 통 없었어요.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닌가 싶어서 참고 있었는데 그날은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4월의 따스한 봄볕이 창가로 들어오는 평범한 주말이었죠. 저는 베란다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어요. 남편이 생전에 기르던 장미였는데 혼자 된 후로는 제가 정성껏 돌보고 있었거든요. 오늘따라 장미꽃이 유난히 예쁘게 피어 있었어요. 연분홍빛 꽃잎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모습을 보니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오늘 장미가 참 예쁘게 폈네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물을 주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에서 전화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서둘러 거실로 들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발신자 표시를 보니 며느리 현아였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데 드라이브라도 하러 가시겠어요? 현아의 목소리였지만 뭔가 평소와 달랐어요. 너무 밝고 경쾌했거든요. 평소 현아는 저에게 전화할 때 항상 조심스럽고 형식적인 말투였는데 오늘은 마치 오랜 친구와 통화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평소 현아는 저에게 먼저 연락하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결혼하고 4년 동안 손에 꼽을 정도였죠. 명절 인사나 생일 축하 같은 의무적인 전화 말고는 먼저 안부를 묻는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 아이가 갑자기 드라이브를 가자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갑자기 웬 드라이브? 준혁이는 어디 갔니? 아, 회사 워크샵이 있어서 1박 2일로 갔어요. 저 혼자 있으니까 심심해서요. 어머니랑 좋은 시간 보내고 싶어서 그래요.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요? 평소에 저와 5분도 제대로 대화 안 하던 아이가 말이에요. 명절에 와서도 준혁이하고만 이야기하고 저에게는 네,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어머니, 이런 형식적인 말만 했던 아이가 갑자기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니.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고 혹시 현아가 마음을 여는 건 아닐까 하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했던 건 아닐까 싶기도 했어요. 그래. 좋다. 어디로 갈 건데? 경기도 쪽으로 드라이브 하면서 맛있는 거라도 먹어요. 어머니, 요즘 집에만 계시니까 답답하실 것 같아서요. 1시간 후에 모시러 갈게요. 답답하다고요? 저는 나름대로 충실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배우고 주말에는 친구들과 만나기도 하고요. 전혀 답답하지 않았거든요. 1시간 후라고. 너무 급하게 정하는 거 아니니? 아, 죄송해요.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서. 혹시 안 되시면 다음에. 아니야, 괜찮다. 그런데 저녁은 어떻게 할 거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정말 좋은 곳 알거든요. 현아는 제 대답도 제대로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잠시 수화기를 들고 있었어요. 뭔가 찜찬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평소 현아와의 통화는 항상 짧고 건조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이런 식으로만 끝났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적극적이고 친근한지 오히려 어색했습니다. 저는 외출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아가 4년 동안 저에게 보인 태도를 생각하면 오늘의 변화가 너무 갑작스러웠거든요. 1시간 후 아파트 주차장에서 경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밖을 내려다보니 현아의 하얀색 SUV가 서 있었어요. 제가 선물해준 차였습니다. 준혁이가 결혼할 때 신혼살림 차린다고 해서 제가 상가 건물 월세 몇 달치로 마련해준 거였거든요. 그때만 해도 좋은 며느리를 얻었다고 생각해서 기꺼이 도와줬었는데
저는 가벼운 외출복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봄 날씨라 카디건 하나만 걸치고 편한 운동화를 신었어요. 가방에는 물과 간단한 간식도 챙겨 넣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면서도 계속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었어요. 현아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자꾸 마음에 걸렸거든요. 주차장에 도착해서 차에 다가가니 현아가 운전석에서 손을 흔들며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말 오늘은 평소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차에 타자마자 현아가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정말 기분 좋은 하루 만들어 드릴게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현아의 웃음이 어쩐지 부자연스러워 보였어요. 마치 억지로 짓고 있는 것 같았달까요. 눈은 웃지 않고 입만 웃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현아야, 정말 갑자기 어떻게 된 거니? 평소에는 이런 제안을 안 했는데. 아, 그냥 어머니랑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싶었어요. 그동안 소홀했던 것 같아서요. 소홀했다는 걸 인정은 하네요. 하지만 그게 진심인지는 의심스러웠습니다. 차는 시내를 벗어나 고속도로로 향했습니다. 현아는 계속 라디오 볼륨을 크게 틀어놓고 콧노래를 흥얼거렸어요. 평소의 조용한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이 음악 좋죠? 드라이브 할 때 들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현아는 계속 대화를 이어가려고 애썼지만 모든 게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연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달까요. 현아야, 정확히 어디로 가는 거니? 경기도라고 했는데 어느 쪽이야? 그냥 드라이브 하면서 좋은 곳 있으면 멈춰서 구경하고 그래요. 어머니, 너무 답답하게 사시는 것 같아서요. 가끔은 이렇게 훌쩍 떠나는 것도 좋잖아요. 또 답답하게 산다는 말이네요. 저는 나름대로 충실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 현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꾸 신경에 거슬렸습니다. 나는 답답하지 않게 살고 있는데 문화센터도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고 아,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기분 전환이라는 뜻이에요. 현아는 황급히 말을 바꿨지만 이미 제 기분은 상해 있었어요. 고속도로를 한참 달리다가 현아가 갑자기 톨게이트를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표지판을 보니 양평 방향이었어요. 양평으로 가는 거야? 네. 거기 경치 좋은 곳이 있어요. 강변 드라이브 코스로 유명하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현아가 양평 쪽에 가본 적이 있었나요? 그 아이는 평소에 집 근처 쇼핑몰이나 카페 말고는 어디 나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차는 계속해서 인적이 드문 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나무들만 우거져 있고 다른 차량도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점점 더 외진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아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잠깐만요, 어머니. 현아는 블루투스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차 안에 남자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현아 씨, 지금 어디세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나요? 순간 현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핸드폰을 집어들며 말했어요. 아, 잠깐만. 지금 통화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그 짧은 대화를 똑똑히 들었거든요. 계획대로 진행이라니. 무슨 계획이죠?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온몸을 파고들었어요. 손바닥에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고 목구멍이 마르는 느낌이었습니다. 현아야, 방금 누구 전화였니? 아, 그냥 친구요. 별일 아니에요. 현아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룸미러를 통해 본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평소에 차분하던 현아가 이렇게 당황하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무슨 계획이라고 했는데? 계획이요? 아, 그냥 친구랑 만날 계획 얘기했어요. 말이 안 되었어요. 친구와 만날 계획을 확인하는데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나요? 라고 묻나요? 그것도 이렇게 긴박한 목소리로요? 저는 현아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계속 룸미러를 통해 저를 훔쳐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차는 계속해서 인적이 드문 산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나무들만 우거져 있고 다른 차량도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휴대폰 신호도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현아야, 여기가 어디야? 길이 너무 외진 것 같은데. 곧 도착해요. 정말 경치 좋은 곳이에요. 하지만 현아의 목소리에는 전혀 확신이 없었어요. 마치 자기도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준혁이었어요. 1박 2일 워크샵 간다고 했는데 왜 이 시간에 전화를 하는 걸까요? 엄마, 지금 어디 계세요? 준혁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급박하고 다급한 느낌이었습니다. 응. 현아랑 드라이브 나왔는데 왜? 워크샵은? 워크샵은. 엄마, 지금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어디 계신지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양평 쪽으로 오는 중인데. 준혁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하다. 준혁의 목소리가 급박하게 변했습니다. 엄마, 위험해요. 지금 당장 그 차에서 내리세요. 뭐라고? 준혁아, 무슨 소리야? 설명은 나중에 할게요. 지금 당장 차 세우고 내리세요. 빨리요. 제발 제발 들어요. 수화기 너머에서 아들의 절규 같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생 이렇게 다급한 준혁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정말로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요. 현아는 제 전화 내용을 듣고 있었지만 차를 세울 생각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엑셀을 더 밟는 것 같았어요. 속도계를 보니 80km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현아야, 차 좀 세워. 왜요? 거의 다 왔는데요. 준혁이가 급한 일이 있다는데 돌아가야겠어. 에이, 어머니. 아들이 너무 과보호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재미있게 놀고 가요. 벌써 여기까지 왔는데. 하지만 현아의 손은 핸들을 꽉 쥐고 있었고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현아야, 내가 돌아가자고 하잖아. 지금 당장 차 세워. 어머니, 진짜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가면 정말 예쁜 곳이 나와요. 현아는 제 말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태도가 180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그렇게 상냥하고 친근하게 굴던 사람이 이제는 차갑고 무시하는 태도로 변해 있었어요. 제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또 준혁이었어요. 엄마, 아직도 차 안에 계세요? 응. 현아가 차를 안 세워줘. 엄마, 들어보세요. 지금 정말 위험한 상황이에요. 현아가 어머니를 해치려고 해요. 뭐라고? 사기꾼들이랑 짜고 어머니 재산을 노리고 있어요. 지금 가고 있는 곳도 미리 계획된 거예요. 제발 어떻게든 차에서 나와야 해요. 준혁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의심들이 한순간에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그게 정말이니? 네. 엄마, 저도 방금 전에 알았어요. 현아가 사기꾼들과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거든요. 어머니를 어디 데려가서 제발 지금 당장. 그때 현아가 갑자기 제 핸드폰을 빼앗으려고 손을 뻗었어요. 어머니, 전화 끊으세요. 운전 중에 통화하면 위험해요. 안 돼. 내 전화야. 저는 핸드폰을 꽉 붙잡고 현아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 순간 현아의 얼굴에서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어요. 그동안 숨기고 있던 차가운 눈빛과 일그러진 표정이 드러났습니다. 어머니, 지금 저한테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한다고. 지금 누가 누구한테 너무하는 거야? 현아는 더 이상 예의 바른 며느리의 탈을 쓰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본 모습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차창 밖으로는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고 있었고 현아는 전혀 속도를 줄일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드라이브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시간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병원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저는 지난 몇 개월간 현아의 이상한 행동들을 하나씩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며느리가 좀 이상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계획된 행동이었음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준혁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준혁아, 그 전화는 정확히 뭐였어? 어떻게 알았니?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엄마, 회사로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남자가 현아 때문에 연락했다고 하면서 현아가 큰 빚을 졌으니 오늘까지 못 갚으면 엄마한테 위험이 갈 거라고 협박했어요. 협박이라고? 네. 그래서 제가 황급히 현아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더라고요. 그때 불안한 마음에 엄마한테 전화한 거예요. 저는 이제야 상황이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현아가 누군가와 짜고 저를 이용하려 했다는 것을요. 준혁아, 그런데 현아가 언제부터 이상했는지 생각해보니? 준혁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사실 몇 달 전부터 이상했어요. 엄마 재산에 대해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현아의 수상한 행동들을 하나씩 되짚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신호 마이너스 3개월 전. 지난 4월, 현아가 갑자기 저희 집에 찾아온 일이 있었어요. 평소에는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 아니면 잘 오지 않던 아이였는데, 그날따라 손에 비싼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더라고요. 어머니,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 왔어요. 현아는 밝게 웃으며 말했지만, 뭔가 부자연스러웠어요. 평소 저와 대화할 때 어색해하던 아이가 갑자기 적극적으로 다가오니까요. 어머니, 요즘 상가 건물 임대료는 어느 정도 받으세요? 차를 마시던 중 현아가 불쑥 물었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니? 아, 그냥 궁금해서요.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생겨서. 그때는 단순히 투자에 관심이 생긴 줄로만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제 재산을 파악하려고 했던 거였네요. 두 번째 신호 마이너스 2개월 전. 5월 어느 날, 현아가 또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계약서 같은 걸 들고 와서는 이상한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좋은 투자처를 하나 알게 됐는데, 어머니도 함께 하시면 어떨까요? 무슨 투자? 부동산 개발 사업이에요. 최소 3억만 투자하면 1년 뒤에 2배로 돌려준다고 해요. 저는 즉시 거절했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것 자체가 사기라는 걸 알았거든요. 현아야, 그런 건 10중 8구 사기야. 절대 하지 마라. 현아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지는 걸 봤어요. 하지만 금세 웃음을 지으며 말했죠.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머니가 현명하시네요. 그때 현아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야 했는데. 세 번째 신호 마이너스 1개월 전. 6월에는 더 노골적이었어요. 현아가 준혁과 함께 와서는 대놓고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집을 좀 더 큰 데로 이사하고 싶은데 보증금이 부족해서요. 얼마나 부족한데? 5천만 원 정도요. 혹시 어머니께서 잠깐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1년 안에 꼭 갚을게요. 저는 아들의 눈치를 봤어요. 준혁은 당황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아마 현아가 미리 상의하지 않고 갑자기 그런 말을 꺼낸 것 같았어요. 현아야, 그런 큰 돈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 일단 준혁이랑 잘 상의해보고. 어머니는 돈이 그렇게 아까우세요? 어차피 나중에 다 준혁 씨 거 될 텐데. 그 말에 준혁이 현아를 제지했어요. 현아야, 무슨 말이야. 어머니께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현아는 황급히 사과했지만 그 순간 그녀의 본심이 드러났다고 생각했어요. 네 번째 신호 마이너스 2주 전. 7월 초, 현아가 혼자 찾아와서는 이상한 질문을 했어요. 어머니, 혹시 유언장 같은 거 써두신 게 있나요?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보니? 아, 그냥 제 친구가 부모님 유언장 때문에 형제들이랑 다툼이 있어서요. 미리 정리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그때 소름이 돋았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유언장 이야기를 꺼낸다는 게 정상적인 일인가요? 현아야, 그런 이야기는 아직 일러. 나는 아직 건강하단 말이야. 아, 죄송해요. 그냥 걱정되어서. 하지만 현아의 눈빛은 전혀 걱정스러워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뭔가 계산하고 있는 듯한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다섯 번째 신호 마이너스 1주 전.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일주일 전이었어요. 제가 우연히 현아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날 준혁이 출장을 간 사이 현아가 저희 집에 와서 청소를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고마워하며 현아와 함께 집안일을 했죠. 그런데 현아가 베란다로 나가서 전화를 받는데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다음 주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상가 건물이 얼마 정도 되냐고요? 대충 20억 정도 될 거예요. 걱정 마세요. 제가 다 계획했어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숨을 죽이며 들었어요. 현아가 누군가와 제 재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현아가 통화를 끝내고 들어왔을 때 저는 모른 척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부터 현아를 예의주시하기 시작했죠. 여섯 번째 신호 마이너스 3일 전. 마지막으로 3일 전에 현아가 이상한 질문을 했어요. 어머니, 혹시 운전면허증이랑 주민등록증 복사본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왜 갑자기 그런 걸? 요즘 서류 정리할 일이 많잖아요. 미리 준비해두시면 편할 것 같아서. 저는 절대로 주지 않겠다고 했어요. 신분증 복사본을 함부로 남에게 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현아는 아쉬워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강요하지는 않았어요.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현아는 몇 달에 걸쳐 제 재산을 조사하고 어떻게든 그 돈을 빼내려고 계획을 세워왔던 거예요. 오늘의 드라이브도 그 계획의 일부였던 거죠. 준혁이 제 이야기를 듣더니 주먹을 꽉 쥐었어요. 엄마, 제가 너무 바보였어요. 그 모든 신호를 놓쳤다니. 준혁아, 너 잘못이 아니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배신할 거라고는 누가 생각하겠니? 하지만 저는 이제 확신했어요. 현아는 처음부터 제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사기꾼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반드시 이 일의 진상을 밝혀내고 현아와 그 공범들을 모두 처벌받게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으면서도 제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현아의 범죄를 입증할 수 있을까?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 그때 간호사가 들어와서 말했어요. 할머니, 경찰관이 오셨는데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드디어 경찰이 왔네요.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저는 준혁을 보며 말했습니다. 준혁아, 이제부터 엄마를 믿고 따라와라. 저 아이가 저지른 일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현아는 아직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모르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예요. 72살 박선미가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경찰관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성으로 김영사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할머니,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몇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가능한 한 자세히 설명했어요. 현아가 갑자기 드라이브를 제안한 것부터 차 안에서의 이상한 행동들, 그리고 준혁의 긴급 전화까지. 김영사는 꼼꼼히 메모하더니 말했어요. 할머니, 혹시 이 사건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확신합니다. 제 며느리가 저를 해치려고 했어요. 김영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그렇다면 정확한 수사가 필요하겠네요. 우선 차량에 설치된 CCTV나 블랙박스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때 제가 갑자기 기억난 게 있었어요. 아, 형사님, 혹시 도로 CCTV는 확인해 보셨나요? 제가 뛰어내린 그 길에 CCTV가 있었을 거예요. 좋은 지적입니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사가 떠난 후 준혁이 말했어요. 엄마, 그런데 현아 차에도 블랙박스가 있을 거예요. 제가 2년 전에 달아줬거든요. 정말이야? 그럼 그 안에 모든 게 녹화되어 있을 수도 있겠네. 네. 최신형이라 음성도 선명하게 녹음될 거예요. 이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증거가 있다면 현아의 범죄를 입증할 수 있을 테니까요. 다음 날 오전, 김영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가겠습니다. 1시간 후, 김영사가 노트북을 들고 나타났어요. 먼저 도로 CCTV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는 익숙한 도로가 나타났어요. 현아의 흰색 SUV가 달리고 있었죠. 저기 보세요. 차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네요. 화면 속에서 차 문이 열리고 제가 뛰어내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도 모르게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기가 중요합니다. 김영사가 화면을 확대했어요. 할머니가 뛰어내린 후 차가 잠시 멈춰 서네요. 그리고 약 30초 후에 다시 출발합니다. 30초 동안 뭘 했을까요? 아마 상황을 확인하거나 누군가와 통화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 김영사가 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그리고 며느리분께서 119에 신고하지 않으셨습니다. 보통 가족이 다치면 즉시 신고하는 게 정상인데. 준혁이 분노로 주먹을 꽉 쥐었어요. 정말 구조 신고도 안 했다는 거예요? 네. 할머니를 발견한 분이 신고한 겁니다. 이제 현아의 의도가 더욱 명확해졌어요. 저를 해치려고 했다는 증거였어요. 형사님, 그런데 블랙박스는 어떻게 됐나요? 김영사의 표정이 아쉬워졌어요. 그게 며느리분이 협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분실했다고 주장하네요. 분실했다고요? 네. 하지만 저희가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김영사가 새로운 파일을 열었어요. 할머니 집 근처 상가 건물에 CCTV가 있더라고요. 며느리분이 출발하기 전 상황이 녹화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현아가 나타났어요. 휴대폰으로 통화하고 있었어요.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현아의 표정과 몸짓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급하고 긴장된 모습이었죠. 통화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통신사 협조를 받아 통화 기록을 확인 중입니다. 곧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때 김영사의 전화가 울렸어요.
잠시 통화를 한 후 돌아와서는 놀라운 소식을 전했어요. 할머니, 방금 중요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제보요? 며느리분과 함께 사기를 계획했다는 남성이 자수했습니다. 저와 준혁은 서로를 쳐다봤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는 건가요? 오후 2시, 경찰서? 김영사의 요청으로 저희는 경찰서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충격적인 진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수한 남성의 이름은 장민수입니다. 직업은 사채업자겠네요. 장민수라는 남자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상상 이상으로 치밀하고 악랄했어요. 이현아 씨와는 3개월 전에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아 씨가 먼저 접촉해서 사기 계획을 제안했다고 하네요. 현아가 먼저요? 네. 시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있는데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답니다. 김영사가 수사 기록을 읽어주었어요. 계획은 이랬습니다. 먼저 할머니를 외진 곳으로 데려가서 겁을 주고 상가 건물을 담보로 큰 돈을 빌리게 만들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위협 전화를 한 거군요. 맞습니다. 장민수가 준혁 씨 회사로 전화해서 협박한 거였어요. 현아 씨가 준혁 씨 근무처를 알려줬고요.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현아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갑자기 자수한 거죠? 할머니가 차에서 뛰어내리는 바람에 계획이 틀어졌고 CCTV에 다 찍혔다는 걸 알고 겁이 났다고 합니다. 김영사가 계속 설명했어요. 장민수는 현아 씨가 할머니를 다치게 할 수도 있다는 말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늙은이가 말을 안 들으면 어쩔 수 없다고 했다고 하네요. 준혁이 분노로 떨고 있었어요. 정말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김영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현아 씨가 할머니의 통장과 도장을 몰래 복사해뒀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며칠 전에 할머니 집에 왔을 때 몰래 찍어뒀다고 하네요. 필요하면 위조 서류를 만들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현아의 진짜 계획이 드러났어요. 단순히 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제 재산을 완전히 빼앗으려고 했던 거예요. 형사님, 그럼 현아를 당장 체포할 수 있는 거죠? 네.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사기의 비죄, 협박죄, 문서위조 준비 등 여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 준혁과 함께 앉아있는데 현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준혁이 받았어요. 여보세요? 여보,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병원에 가려고 했는데 연락이 안 돼서. 현아의 목소리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척하고 있었어요. 현아야, 너 지금 어디 있어? 집에 있어요. 왜요? 준혁이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아야, 경찰서에 가자. 경찰서요? 왜요? 어머니 사고건으로 조사받아야 해. 아, 네. 알겠어요. 언제 갈까요? 지금 당장.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준혁에게 말했어요. 준혁아, 이제 마지막이야. 현아가 어떻게 나올지 보자. 저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어요. 모든 증거가 현아의 범죄를 입증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현아는 아직 모르고 있겠지만 그녀의 공범이 이미 모든 걸 털어놨다는 것을요. 2시간 후 경찰서에서 현아를 만났어요. 그녀는 여전히 무고한 며느리인 척 연기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김영사가 현아에게 말했어요. 이현아 씨, 며칠 전 장민수라는 사람과 통화한 적 있나요? 순간 현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장민수요? 모르는 사람인데요. 그럼 이 통화 기록은 뭐죠? 김영사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현아와 장민수의 통화 기록이 선명하게 나와 있었어요. 현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현아 씨, 장민수가 모든 걸 자백했습니다. 이제 그만 인정하시죠. 현아는 잠시 침묵하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나 봐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눈물에 속지 않을 거예요. 현아는 이제 끝이에요.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고 공범까지 자백했으니까요. 저는 현아를 쳐다보며 차갑게 말했어요. 현아야, 이제부터 내가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를 시간이야. 현아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지는 순간이었어요. 현아가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동안 저는 준혁과 함께 변호사를 찾아가기로 했어요. 김영사가 추천해준 김대석 변호사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법무법인 정회. 김대석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어요. 어머님, 정말 큰일을 당하셨군요. 자료를 미리 검토해봤는데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닙니다. 어떤 뜻인가요? 계획살인 미수까지도 적용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며느리분이 어머님을 의도적으로 위험에 빠뜨리려 했으니까요. 김 변호사는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어요. 우선 형사고발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사기예비죄, 협박죄, 문서위조 준비죄 등으로요. 그리고 민사소송도 함께 준비해야겠네요. 민사소송이요? 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겁니다. 최소 5천만 원은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혁이 물었어요. 변호사님, 승소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증거가 이렇게 확실한 경우는 드뭅니다. 99% 승소 확신합니다. 그때 김 변호사의 전화가 울렸어요. 김영사였어요. 통화를 마친 김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요? 이연아 씨가 구속영장 심사에서 석방되었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석방되었다니. 판사가 도망갈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나 봅니다. 그리고 김 변호사가 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어요. 이연아 씨 측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을 고소했어요. 저를요? 무슨 혐의로요? 무고죄와 명예훼손죄입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가해자가 피해자를 고소한다니.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죠? 이연아 씨 측 주장은 이렇습니다. 어머님이 단순한 교통사고를 사기 사건으로 조작했다는 거예요. 준혁이 분노로 떨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장민수가 다 자백했는데 그게 문제입니다. 장민수가 진술을 번복했어요.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와서 뉴스를 보는데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며느리를 사기꾼으로 몰아 억울한 고발을 당한 42세 여성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TV 화면에 현아가 나타났어요. 눈물을 흘리며 인터뷰하고 있었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모셨는데 갑자기 사기꾼이라며 경찰서에 끌려갔어요. 정말 억울합니다. 그날 드라이브는 어떤 목적이었나요? 시어머니께서 답답해 하시는 것 같아서 기분 전환을 시켜드리려고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차에서 뛰어내리시더라고요. 현아는 완벽한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었어요. 사채업자와의 관계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그 사람은 제가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저한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누군가 돈을 주고 시킨 것 같아요. 저는 TV를 끄고 싶었지만 현아가 어떤 거짓말을 하는지 끝까지 봐야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저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제 무고함을 증명하겠어요. 그리고 저를 사기꾼으로 몰아 명예를 훼손한 시어머니를 고소했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저는 준혁을 봤어요. 아들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엄마, 저 여자가 완전히 뒤집어 씌우고 있어요. 그래. 하지만 우리에게는 진실이 있어.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김 변호사였어요. 어머님,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언론 인터뷰 때문에 여론이 이연아 씨에게 동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되고 오직 증거로만 승부해야 해요. 다음 날,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현아의 부모가 저희 집에 찾아온 거예요. 인터폰을 통해 목소리가 들렸어요. 안녕하세요. 현아 어머니입니다.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현아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어서요.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법정에서 뵙시다. 제발 한 번만 들어보세요. 우리 현아는 정말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현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애절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현아가 무슨 아이인지는 법정에서 밝혀질 겁니다. 그들이 돌아간 후 저는 준혁에게 말했어요. 준혁아, 이제부터 정말 힘든 싸움이 시작될 거야. 엄마, 저는 엄마를 믿어요. 끝까지 함께 할게요. 사흘 후, 김 변호사에게서 긴급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큰일입니다. 장민수가 완전히 입장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다는 거죠? 이연아 씨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처음 자백은 경찰이 강요해서 한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그럼 우리 증거가 없어지는 건가요? 아직 CCTV 증거가 있어요.
하지만 장민수 증언 없이는 공모를 입증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때 김 변호사가 새로운 정보를 알려줬어요.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어요. 이연아 씨 통장 내역을 확인해 보니 최근에 큰돈이 들어왔어요. 얼마나요? 3천만 원입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돈이에요. 이제 현아가 어떻게 장민수의 입을 막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변호사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이연아 씨의 진짜 정체를 밝힐 수 있는 증거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현아가 얼마나 교활한 상대인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어요. 반드시 현아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고 말겠어요. 다음 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어머님, 이연아 씨가 추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또 무슨 소송이죠? 정신적 피해 배상 청구입니다. 1억 원을 요구하고 있어요. 저는 현아의 뻔뻔함에 경악했어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배상을 요구한다니. 그뿐만 아니에요. 언론 인터뷰도 계속하고 있어서 여론이 점점 이연아 씨에게 동정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김 변호사가 신문 기사를 보여줬어요. 착한 며느리를 사기꾼으로 몰아간 시어머니의 막무가내, 시댁 갈등이 빚은 비극, 무고한 며느리의 눈물. 기사들은 모두 현아를 피해자로, 저를 가해자로 그리고 있었어요. 변호사님, 우리도 언론에 대응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건 위험합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역효과만 날 뿐이에요. 우리는 오직 법정에서만 승부해야 합니다. 준혁이 답답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순 없잖아요. 김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연아 씨는 지금 여론전을 벌이고 있어요. 하지만 법정은 여론이 아닌 증거로 판단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묵묵히 증거를 수집하면 됩니다. 그때 김 변호사가 희망적인 소식을 전했어요.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연아 씨의 과거를 조사해보니 비슷한 사건이 또 있었어요. 비슷한 사건이요? 5년 전에도 노인을 상대로 한 사기 혐의로 수사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받았지만 이제 현아의 진짜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변호사님, 그 사건 자료를 구할 수 있나요?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연아 씨 주변 인물들도 조사해봐야겠어요. 저는 이제 확신했어요. 현아는 처음부터 사기꾼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반드시 그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어요. 현아가 아무리 교활해도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저는 72년을 살아온 인생의 지혜로 이 싸움을 끝까지 해나갈 거예요. 김 변호사가 현아의 과거 사건을 조사하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일주일 후 변호사 사무실. 어머님, 대박 뉴스입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어요. 이연아 씨의 진짜 정체를 밝혀냈어요. 저와 준혁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이연아 씨의 본명은 이연아가 맞지만 과거에 3번이나 이름을 바꿨어요. 원래 이름은 이미숙이었습니다. 이름을 바꿨다고요? 네. 그리고 지난 10년간 총 5건의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어요. 모두 노인들을 상대로 한 사기였습니다. 김 변호사가 자료를 펼쳐 보여줬어요. 첫 번째는 2014년 70대 독거 남성과 결혼해서 재산을 가로채려다 발각됐어요. 결혼까지 했다고요? 네. 두 번째는 2016년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80대 할머니에게서 3억을 가로챘어요.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현아가 얼마나 악랄한 사기꾼인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럼 우리 준혁이와의 결혼도 처음부터 계획된 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머님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거죠. 준혁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럼 4년간의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건가요? 안타깝게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 변호사가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어요. 그리고 현아 씨가 장민수에게 준 3천만 원의 출처도 밝혀냈어요. 어디서 나온 돈인가요? 준혁 씨 명의로 된 대출이었어요. 뭐라고요? 준혁이 놀라 소리쳤어요. 언제 대출을 받은 적이 없는데요. 현아 씨가 위조 서류로 대출받은 것 같습니다. 준혁 씨 신분증과 인감을 도용했을 거예요. 이제 현아의 범죄가 더욱 명확해졌어요.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문서 위조, 신분 도용까지 저질렀던 거예요. 변호사님, 이제 이 증거들로 현아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거죠? 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현아 씨도 만만한 상대가 아니에요. 분명 또 다른 수를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그날 오후, 김 변호사의 우려가 현실이 되었어요. 현아가 또 한 번 언론에 나타났거든요.
이번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TV 화면 속 현아는 더욱 처참한 모습이었어요. 차에서 뛰어내리라고 협박했어요. 안 뛰어내리면 진짜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진행자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럼 할머니가 직접 협박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네. 평소에도 저를 미워했어요. 제가 가난한 집 출신이라면서 늘 무시했거든요. 현아는 완전히 사실을 뒤바꿔서 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 준혁 씨도 어머니 편만 들어요. 저는 이 집안에서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어요. 저는 TV를 끄고 싶었지만 현아가 어떤 거짓말을 하는지 끝까지 들어야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도 살고 싶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 없어요. 변호사님과 상의해서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저는 준혁을 봤어요. 엄마, 정말 어떻게 저런 거짓말을 할 수 있죠? 저 아이는 이미 선을 넘었어. 이제 우리도 더 강하게 나가야 해. 그때 김 변호사에게서 긴급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대변인을 선임해야겠어요. 언론전에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대변인요? 네. 우리도 진실을 알려야 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다음 날, 김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준비했어요. 저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진실을 알리기 위해 나서기로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선미입니다. 기자회견장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저는 오늘 이현아 씨가 저지른 범죄의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현아 씨는 지난 10년간 5건의 사기 사건에 연루된 전문 사기꾼입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이현아 씨의 본명은 이미숙이며 3번이나 이름을 바꿨습니다. 모두 노인들을 속이기 위해서였어요. 김 변호사가 증거 자료들을 배포했어요. 여기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과거 사건 기록, 개명 이력, 그리고 제 아들 명의로 위조 대출받은 증거까지 모두요. 한 기자가 질문했어요. 그럼 할머니께서는 전혀 잘못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저는 며느리를 가족으로 믿고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악용당했어요. 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72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악랄한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더 이상 이런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저는 후련한 기분이었어요. 드디어 진실을 세상에 알렸으니까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 저희 기자회견이 크게 보도되었어요. 사기꾼 며느리의 충격적 정체 공개, 10년간 5건의 사기, 전문범의 치밀한 계획. 이제 여론이 저희 쪽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인터넷 댓글들도 변했어요. 할머니가 진짜 피해자였네. 현아 씨 완전 사기꾼이잖아. 저런 사람이 버젓이 돌아다닌다니. 다음 날, 더 큰 반전이 있었어요. 현아의 과거 피해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첫 번째 피해자는 78세 할머니였어요. 저도 이현아, 그때는 이미숙이라는 이름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3억을 사기당했어요. 두 번째 피해자는 75세 할아버지였어요. 가짜 결혼해서 제 집까지 빼앗으려고 했어요. 다행히 자식들이 말려서 큰 피해는 안 당했지만 피해자들의 증언이 계속 나오면서 현아의 진짜 모습이 완전히 드러났어요. 일주일 후 검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현아를 구속했다는 소식이었어요. 할머니, 이현아 씨를 구속했습니다. 추가 증거들이 확보되어서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대요. 김영사의 목소리가 밝았어요. 그리고 장민수도 다시 체포했어요. 돈을 받고 거짓 증언한 것이 밝혀졌거든요. 드디어 정의가 실현되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 법정에서 현아를 다시 만났어요. 수감복을 입은 그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재판장이 말했어요. 피고인 이현아는 지난 10년간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방법으로 노인들을 상대로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결혼이라는 신성한 제도를 악용하여 가족의 신뢰를 배신한 극히 불량한 범죄입니다. 현아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따라서 본법원은 피고인 이현아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탄성이 나왔어요. 장민수에게도 징역 5년이 선고되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현아가 법정을 나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녀는 한 번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법정 밖, 준혁이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야 끝났구나. 김 변호사가 축하해줬어요. 어머님, 정말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민사소송에서도 5천만 원 배상 판결이 나왔어요.
저는 돈보다도 진실이 밝혀진 것이 더 기뻤어요.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 준혁과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엄마, 앞으로 어떻게 사실 건가요? 평범하게 살 거야. 이제 진짜 평화로운 나날들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니? 준혁이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해요. 좋은 사람 만나서 정말 사랑하는 가정을 꾸리고 싶어요. 그래, 이번엔 정말 좋은 사람 만나라.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길고 힘든 싸움이었지만 결국 진실이 승리했어요. 현아는 12년 동안 자신이 저지른 죄를 뉘우치며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진짜 평화로운 노후를 즐길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아직 마지막이 남아있어요. 현아가 가로챈 돈들을 모두 되찾고 완전한 복수를 완성하는 일이요. 현아가 12년 형을 받은 지 한 달 후 민사재판이 시작되었어요. 이번엔 현아가 가로챈 모든 돈을 되찾는 마지막 싸움이었습니다. 민사법정에서 김 변호사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이번엔 정말 완벽한 승리가 예상됩니다. 현아 씨가 가로챈 돈이 총 8천만 원에 달해요. 8천만 원이나요? 네, 준혁 씨 명의로 위조 대출받은 3천만 원. 각종 명목으로 빼돌린 돈 5천만 원입니다. 준혁이 한숨을 쉬었어요. 4년 동안 그렇게 많은 돈을 뺏어갔다니. 하지만 이제 모두 되찾을 수 있어요. 이자까지 포함해서 1억 2천만 원 배상 판결이 나올 겁니다. 재판관이 들어오자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현아는 수감복을 입고 초라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어요. 피고인 이현아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심리하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피고인은 4년간 계획적으로 원고, 가족의 재산을 횡령했습니다. 위조 서류, 허위 대출, 금전 편취 등 모든 수법을 동원했어요. 현아의 국선 변호인은 거의 변론을 포기한 상태였어요. 워낙 증거가 명확했거든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이상 손해배상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재판관이 판결을 선고했어요. 피고인 이현아는 원고에게 총 1억 2천만 원을 배상하라. 완벽한 승리였어요. 하지만 현아에게는 돈이 없었어요. 판결 후 김 변호사가 설명해줬어요. 현아 씨 명의 재산을 모두 압류했지만 실제로는 별로 없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방법이요? 현아 씨 부모가 대신 변제하겠다고 나섰어요. 부모가요? 네. 딸의 죄를 대신 갚겠다고 하더군요.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배상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현아 부모도 피해자이긴 했지만 그래도 돈을 되찾을 수 있다니 다행이었어요. 한 달 후 현아 부모가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정말 다른 모습이었어요. 박선미 어머님, 현아 아버지가 무릎을 꿇었어요. 저희가 딸을 잘못 키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현아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어머님께서 받으신 상처를 생각하면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저는 그들을 일으켜 세웠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현아가 잘못한 것이지 부모님 잘못은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가 집을 팔아서라도 배상금을 마련하겠습니다.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천천히. 아니에요. 저희 딸이 저지른 죄를 우리가 갚는 게 맞습니다. 한 달 후 정말로 1억 2천만 원을 모두 받았어요. 현아 부모는 집까지 팔아서 배상금을 마련했더라고요. 6개월 후 모든 법적 다툼이 끝났어요. 현아는 교도소에서 12년형을 받고 있고 장민수도 5년형을 받았어요. 준혁이 새로운 직장을 구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자신이 하고 싶던 일을 찾았더라고요. 엄마, 요즘 어떠세요? 좋아. 정말 평화로워. 저는 받은 배상금으로 집을 조금 수리하고 나머지는 적금을 들었어요. 나중에 준혁이가 정말 좋은 사람 만났을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1년 후 현아 소식을 들었어요. 교도소에서 모범수로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반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 형사가 전해준 소식이었어요. 다른 수감자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면서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더군요.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미워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용서할 수도 없고. 그래도 12년은 충분히 긴 시간이에요. 진짜 뉘우치고 나올 거예요. 현재 이제 3년이 지났어요. 제가 75세가 되었죠. 준혁이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이번에는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정말 착하고 순수한 여자더라고요.
엄마, 결혼하려고 해요. 그래. 좋은 일이지. 이번에는 정말 확신해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준혁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했어요. 어느 날, 현아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교도소에서 보낸 편지였어요. 어머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렸습니다. 3년 동안 매일매일 후회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돈에 눈이 멀어서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습니다. 어머님의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출소 후에는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살겠습니다. 이연아 올림. 저는 편지를 읽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무시해야 할까요? 마지막 결정. 저는 현아에게 답장을 보내기로 했어요. 현아에게 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은 알겠다. 하지만 용서는 아직 이르다. 진짜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지는 출소 후에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시는 다른 사람을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라. 그것이 내가 저지른 죄를 갚는 유일한 방법이다. 박선미. 편지를 보내고 나니 속이 후련했어요. 현재의 삶. 지금 저는 정말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매주 화요일에는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배우고 목요일에는 요리교실에 다녀요. 주말에는 준혁이와 예비 며느리가 찾아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죠. 가끔 현아 사건을 겪었던 다른 피해자들과 만나서 서로 안부를 묻기도 해요. 선미 씨, 요즘 어떠세요? 좋아요. 정말 평화로워요. 우리는 모두 그 힘든 시간을 이겨낸 생존자들이에요. 마무리. 여러분,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72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을 겪었지만 결국 이겨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여자라고 해서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줬죠. 만약 여러분 주변에도 이상한 사람이 접근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의심해보세요. 그리고 절대 혼자 견디려 하지 마시고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집니다. 정의는 늦을 수는 있어도 사라지지 않아요. 저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75세가 된 지금도 저는 매일매일 새로운 하루를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준혁이의 결혼식도 내년에 있고 손자나 손녀를 볼 날도 머지않았어요. 현아라는 악몽은 이제 완전히 과거가 되었어요. 제 복수는 완성되었고 제 인생은 새로운 장이 열렸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께서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의 응원 메시지도 남겨주세요. 다음에는 더 밝고 희망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